네, 추석 연휴 이후에 민심의 향배, 여야 정치권은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여야 정책위 의장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예, 시민들, 국민들 말씀은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시장도 돌고, 그 후에 주민들도 만나고 해서 이런저런 민심을 많이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던가요? 시장에 가서 보면 민생을 살려라. 예. 작년에 비해서, 이제 상계동에 있는 전통시장에도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지역화폐 가져오는 사람도 대폭 줄었고, 그랬다는 건데, 왜 지역화폐 발행 안 하냐. 이런 의견이 많고요. 또, 많은 주민들은 좀 검찰이 정의로 왔으면 좋겠다. 한쪽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수사를 안 하고, 또 한쪽은, 먼지 털듯 털어가지고 겨우 말꼬리 하나 붙잡고, 이게 정의로운 사회냐. 너무 부정의하다. 그런데 이제 더 큰 일은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제는 거의 이제 한숨을 넘어서 절망 수준에 이르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무관심하기까지 해서, 앞으로도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이 되는 것 연장하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집권을 실패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야당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저희가 국회에서는 여전히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이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하고 무대책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정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민심을 충분히 대변하고 그것을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일종의 절반의 책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대목에서 민심을 충분히 국회를 통해서 반영하고 또 그것이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화폐 같은 게 그런 거죠. 실제 동네에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지역화폐의 그 필요성이나 효능감에 대해서 상인들이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반영을 안 했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게 야당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아젠다로 지역화폐 그리고 정책위 의장으로서 또 그 이번 정기 국회 때 이런 것들은 꼭 입법화가 되거나 또는 개정이 되거나 뭔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여야가 동의를 해서 소위 이제 경제 민생 안정 특위를 국회 차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점심값을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일이라든지 유류세 탄력세율을 높인다든지 이건 이제 합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납품 단가 연동제를 통해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일이라든지, 대중교통 요금을 이제 반값을 되돌려줘서 원천적으로 기름 소비를 줄인다든지, 또 화물차의 안전유님제를 연장하거나 혹은 대상을 확대해서 지금 화물차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파업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데. 화물차의 운전자들이 보다 공정하게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빨리 좀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여당에서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빨리 처리하고요. 또 이제 제일 큰 틀에서 보면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표현하면서 법인세나 주식양도소득세나 3주택 이상 다주택 종부세의 일종의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하고 정작 그렇게 구멍난 세금은 이제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벌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총액으로만 따지면 연간 한 14조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로 이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건데 그것을 깎아줄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가야 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필요한 이 재정을 확보하는 데 쓰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때 원래 전 국민에게 이 노인 세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다 지급하기로 했다가 막상은 이제 70%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전 국민 전 노인층에게 지급한다든지 이런데 그 재정을 써야 한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저희 당은 그런 민생 정책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하지 말고 노인복지나 이쪽 기초연금을 좀 올리든지 100% 주든지 이런 쪽으로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는 여기까지 듣고요. 네. 정치 이야기, 사법 리스크와 얽혀 있는 정치 이야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법 리스크가 두 당 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다 이렇게 연계돼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낮에는 대통령을 하고 밤에는 여전히 검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허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기소를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야당 당대표이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지금 대표에 대해서는 진짜 먼지 나듯 털어대는데 나오는 게 없으니까 국정감사장에서의 말꼬리 하나 붙들고 기억 하나를 붙잡아서 그것을 마치 무슨 큰 범죄인 것처럼 기소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을 마치 다 양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 대표의 뭐 잘못이 있거나 있으면 저희 당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제 죄의 여부를 물을 것은 저는 옳다고는 봅니다만 적어도 공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이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대선 전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같은 거는 실체적 진실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불리한 진실이 나올 게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이게 성남FC 같은 경우는요. 거의 그 수사를 시작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 넘도록 탈탈 털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또 최근에 들어서 다시 성남시 공무원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내야 될 사안들인 거죠. 죄가 있으면 죄를 묻거나 예. 아니면 처리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다시 수사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노원구청장을 할 때 저도 검찰이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구청의 담당 직원들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계속 불러대면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검찰이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빨리 마무리를 질 건 지고 죄가 있으면 죄를 물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백현동이나 뭐 성남FC나 이런 걸 지금 계속 좀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먼지 털도 타고 있는데 예. 이제 먼지 그만 털고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여당에서는 방탄특검이라고 비판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오죽했으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겠습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추석 이전에 모 언론사에서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사실상 지시한 정황이 모두 다 드러난 상황이고 그것이 기존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다른 범인들의 범죄 일람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다 확인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검찰이 이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 불가피하게 특검법을 발의한 거죠.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하면 야당이 굳이 나서서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방탄 특검이 아니라 기존의 검찰이 특정인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또 특정인은 너무 일종의 솜방망이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야당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회담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두 분이서 만나서 뭐 회담이 성사가 되면 뭔가 일이 풀릴까요? 정치적으로? 정치의 본령은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의 본령은 민생과 경제를 살려라라는 데 있는 거고 뭐 수사와 기소는 또 한켠의 문제이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민생이 어렵고 우리가 외교 안보 정책을 잘 못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전기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이 안 돼가지고 지금 걱정이 태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일을 적극적으로 여야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는 또 한편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민생 위주로 가자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과 경제에 무능하고 대책이 없으니까 사정 정국을 통해서 이걸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정치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 보자.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요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이 지금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민주당이 입법화시킨 검찰 수사권 축소한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네. 검수 원복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돌려놨잖아요. 이거는 정기국회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서 예. 소위 시행령으로 법무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행안부는 경찰청법을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두 다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검수원복이라고 표현하는 그 시행령도 국회의 입법 취지 형사소송법과 맞습니다.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국회가 이 시행령을 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다시 고쳐라라고 하는 요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고 소위 시행령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위법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김성환 않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 이어서 2부에서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추석 민심 그리고 정기국회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뭐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충남 서산 태안이 이제 지역구시니까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예, 다녀왔습니다. 예. 추석 민심은 어떻게 듣고 느끼셨는지? 우선 추석 민심에 아마 여야를 공통으로 하는 것이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우리 민생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전반적인 민생에 신경을 쓰라고 그런 게 제일 큰 주의였고요. 역시 민생.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당 빨리 왜 정비를 못하고 여당이 이렇게 예. 헤매고 있느냐라고는 질타가 있으셨고 세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왜 법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라고는 요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한 세 가지로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부터 해볼까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그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우리만 탈탈 털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뭐 검찰이 미동도 안 한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계속했습니다. 전 민주당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양심 있어야 한다. 탈탈 턴다 그러는데 정말 탈탈 털었던 것은 민주당 정권 시절이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이 있었을 때에 검찰의 지휘권까지 박탈했던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조사를 했었고요. 무혐의 처리가 나은 겁니다. 또 갔다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누구였어요? 이성윤 지검장, 이정수 지검장으로 다 이어가서 친문 검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데려다가 정말 먼지 한 톨 안 남겨놓고 다 털었던 거예요. 밑에 검사들이 이거 종결 처리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하니까 사인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정말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 대납 같은 엄청난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니까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탈탈 자기들이 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건 후한무치한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제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뭐 했습니까? 그리고 그게 1, 2개월 털었습니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털은 겁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을 하는데 주가 조작하는 사람이 주식을 10년 이상 갖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넘지 않아야 될 선인데 이러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은 옛날 김대엽 사건 어땠어요? 지모씨 5번 데려다가 검언유착 사건 어땠어요? 이분들이 틈만 나면 뭐 하여튼 갖다가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 공작에 대한 것들을 저는 이제 그런 전문의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 공작이다. 아니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검찰 이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것들 김성환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했던 것들도 있고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서 의뢰했던 것도 있는데 특검법이 적절하다. 이게 다 과반은 넘었었거든요. MBC 같은 경우는 62.7, SBS 같은 경우는 55.0, 7, 8일에 조사한 거고 MBC는 SBS는 8, 9일에 조사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두 여론조사 모두 뭐 중앙선거 여론조사 민주당이 그동안 홈페이지.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묻는 항목에 따라서. 국민들이 좀 속고 있는 것이다. 본질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 검찰이 있었을 때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아예 이런 수사에 배제 못하도록 수사권까지 박탈까지 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이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온 걸 지금 국민한테 그거 묻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걸 왜 물어야 됩니까? 자기들이 수사를 잘못했잖아요. 자기들이 수사를 아무리 해도 그런 게 안 나왔잖아요. 명백하고 그런 사실이 주가 조작 사건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갖고 가서 묻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정치 공작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거를 사법적인 문제들은 이재명이든 김건희든 간에 그냥 쌍특검을 해버리자. 뭐 그렇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공격을 해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게 특검하는 게 맞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범죄 관련된 이러한 의혹들은 민주당 내부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다 터져나온 거잖아요. 경선 과정이 터져나왔고 자기 진영에서 녹음이 나왔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명백히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부족하면 특검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를 갖다가 자기들이 친문 검사들로 다 포진해 놓고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정치 공세를 한다는 게 그게 과연 법치에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여쭤볼 말이 많아서 이게 지금 한 6분 지나가서요.
그 비대위 정비에 관해서 또 여쭤봐야 되고 민생 부분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비대위 정비는 지금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진석. 지금 네. 법원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저희가 법원의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할 수는 인정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단을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헌 당규를 다 정비를 다시 한 것이지요.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시를 다 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비상 상황이라고 저희가 다 했고 지금 당이 지금 지도부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는 그 후속 조치로서 비대위를 다시 띄웠기 때문에 예.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빨리 당을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빠르면 오늘 중에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비대위원들을 발표하시게 될 겁니다. 절차적인 리스크가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소송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두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를 자꾸 배제하는 듯한 이런 어떤 그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면 오히려 당이나 대통령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지지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닐까. 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에는 우선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게 불분명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원을 했기 때문에 먼저 상황하고는 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미 비상 상황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비대위 자체를. 아마 그러다가 보니까 배제하고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정 부분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정비를 해서 예. 저희가 국민들을 잘 섬기고 또 국민의 여론을 잘 수렴을 하면 복원이 되겠지요.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배제하는 채 총선까지 그냥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라는 거는 어떤 경우의 수도 다 네. 이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예. 상황을 대비해서 서로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씩 손해보는 그런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다 할 없는 게 수는 없다. 그게 다 정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리고 이번 부분 같은 경우는 예. 분명한 것은 이준석 대표로부터의 성상납이나 그에 따른 증거 인멸로부터 간 부분은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무혐의가 나고 무고와 관련해서 이제 또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나면 또 참작이 되겠지요. 어떻게 나는지 한번 지켜보시지요. 예. 그 1월 8일 이후에 그 얼마나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겠네요. 뭐 끌어안고 끌어안고 간다 또 네. 안 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는 항상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예. 폭넓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당대표가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들 보면 이제 그 친윤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줄 세우는 건가? 또는 친윤 일색으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가면 당의 색깔이 또 이제 변하거나 고정되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중도층의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당은 우선 다양성이 있는 게 좋지요. 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고 그 안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를 하는 것은 바로 다양성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 당에 친윤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함께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 친윤인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여러 다양성이 함께 존재하고 당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지 어느 계보가 있느니 아니니 이걸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예. 정기국회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아까 민주당은 납북
이 납품 단가 연동제, 지역 화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는 확실히 반대를 하면서 그걸로 차라리 한 13조 만들어서 그래서 노인복지 기초연금 뭐 40만 원을 올리자 이런 요지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국민의힘 아젠다도 궁금하고요. 납품단가 연동제는 뭐 제가 제1호로서 저희가 추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안에다 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가 이견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견이 없고. 그래서 함께 좀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법인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각도가 조금 틀려서 그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린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때의 세수가 매년 한 30여 조씩 늘어났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정부 때 감세를 했습니다. 많은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었고요. 그 돈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한 30조씩 남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추경을 해서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 활력, 민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이러한 감세나 이런 부분들에 저는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새로운 그 성장 동력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한테 기회의 문을 줘야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러한 법인세에 대한 저감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길게 보면 파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성장의 파이를 키워야 법인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야당이 협조를 좀 해 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예산이. 지역화폐는 우리나라의 유수한 경제기관에서 KDI에서 연구를 했잖아요. 그 효과가 없다라고 이미 다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없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지역화폐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히 없앨 것도 아닌데 어느 한 지역의 특정적인 지역이나 이런 데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야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경제에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국책기관의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해서 정치적으로 좀 풀 거는 풀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풀 거가 있으면 풀어야지요. 그러나 세 번을 그 이재명 후보께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더라고요. 저는 3번 정도를 검찰 수사를 가서 출두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우선순위가 뭐죠?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영수회담을 통해서 비켜나려고 하는 것은 또 영수회담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얄팍한 정치적인 꼼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얘기했었던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같은 경우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뭐 여러 조치를 하겠다 그래 압박을 넣어가지고 본인이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을 허가했다 그랬는데 본인이 다 4단계는 허가를 하고 난 이후에 국토부에 공문이 간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언매칭이 이게 미스매칭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고도 백현동에서부터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정치 예의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 사법 리스크부터 본인이 해명을 하고 떳떳해지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고 영수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자기 문제부터 이게 가야지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정치 탄압이죠?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본인이 당연히 조사받아야 돼요. 5줄밖에 안 냈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러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서면 답변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여기까지 듣겠고요. 그 아까 MBC, SBS 말한 그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